자, 좀 전까지 우리 1장 다 했고요. 잠깐 아까 문제 하나 좀 질문이 있어서 잠깐만 좀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갈게요. 1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우리 교재 문제집 13페이지. 13페이지 펴시면 25번 문제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아까 질문이 있어서 한 번만 좀 해볼게요. 13페이지 25번 문제,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한번 아까 전에 다 했으니까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1번, 계획 경제 하에서는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2번,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을 통해 사회적 분업이 나타나게 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3번, 시장을 통한 재화의 교환이 계획 경제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높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4번, 시장 경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 분배까지 달성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렇죠.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현대 시장 경제라고 적혀 있죠. 예, 맞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요, 25번, 그러니까 페이지 13페이지에 25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거기 정답 4번입니다. 그렇게 체크해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다 했던 거 그냥 복습한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끝을 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장은 뭐 할 거냐? 수요와 공급 원리 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 자, 지금부터 수요와 공급 원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아마 우리 12시간 수업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고 저한테 물으면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일 것 같아요. 예. 수요와 공급 원리는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늘 쉽게 나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2장 수요와 공급 원리 들어갈 건데요. 자, 수요와 공급 원리는요, 우리 미시경제학 총 8개 챕터 중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래서 2장은요, 전체 개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요와 공급 원리 전체를 하나의 챕터로 제가 딱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선 첫 번째 수요 곡선은요, 이렇게 우하향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면요, 시장에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 물건의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와 공급 원리는요,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배울 거냐면요, 이겁니다. 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지, 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왜 여기 겹치는 점이 하필 균형점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수요와 공급 원리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원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와 공급 원리는 원래 여기까지 배우면 끝이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 미시경제학이 아무래도 경제학의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챕터다 보니까, 여기가 파트다 보니까 우리 수학을 잘 하려면 당연히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구구단 알아야죠. 구구단. 맞아요. 예. 우리 경제학에도 경제학 전체를 배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경제학의 구구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미시경제학 챕터 2장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떻게 배우냐? 수요 측면의 탄력성과 공급 측면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쉽게 예제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 탄력성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사실 끝인데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시장이 결정이 되었을 때요,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우리 뭡니까? 경제 주체 4대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요것 중에 미시경제학은 거의 가계랑 기업만 나와요. 근데 정부가 잠깐 여기 2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잠깐. 그리고 언제 등장하냐? 계속 등장 안 하다가
8장에서 등장해요.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정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이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요걸 실시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까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챕터 2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개관을 하면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수요와 공급 원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 배우고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시장에서 균형이 왜 여기에서 결정되는지 배우는 게 첫 번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배우면 수요와 공급 원리 다 배우는 건데 우리가 경제학의 구구단 여기서 배워야 되죠. 그게 뭡니까? 탄력성을 두 번째로 그 다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정부의 정책까지 세 번째로 배우고 나면 요 챕터 2장이 전체가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설명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원리, 두 번째 탄력성, 세 번째 정부 정책 이렇게 시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바로 챕터 2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 자,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수요와 공급 원리를요,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생들 수업을 잠깐씩 들어가요. 네, 그래서 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이면 사실상 경제를 4년 동안 배웠으면 좀 많이 아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왜 수요와 공급 원리가 수요 곡선이 왜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면 몰라요. 네, 공부를 대충 한 거죠. 네, 이건 경제는 어디까지나 철학에서 파생된 학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철학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요 야부리로 이야기가 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생활이, 그리고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편하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식사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간식으로 지금 샌드위치 나와 있죠? 예. 요거 식사 안 하신 상태에서 왔을 때 요거 탁 받아서 처음에 하나 먹으면 당연히 어떨까요? 엄청 맛있을 겁니다. 예, 정말 꿀맛이죠, 꿀맛. 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 받아와서 열심히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 드셔서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만약에 너무 잘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드시니까 저기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앞에 계신 분한테 샌드위치 하나 더 드릴게요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드렸어요. 다 드시고 하나 더 드렸어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신지 또 열심히 드셨습니다. 근데 제가 표정을 보니 첫 번째 핫도그 먹을 때 그 표정은 아니에요. 예, 조금 표정이 좋진 않아요. 예. 근데 또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너무 잘 드시네요. 하나 더 드세요라고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드시긴 합니다. 근데 표정이 이제 예, 별로 맛있어 하는 표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난데 제가 다 드셨어요?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또 네 번째 딱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앞에 분이 뭐라 그러세요? 그만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 배가 고플 때 뭔가 그 음식, 우리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죠. 예, 우리가 엄청 배가 고플 때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하나 딱 줬어요. 그럼 그걸 처음에 딱 먹었을 때 그때 만족감은 어떨까요? 예, 굉장히 높고 좋을 겁니다. 맞죠? 예, 굉장히 맛있고 좀 그 기분도 좋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하나 먹고 난데 그 다음 두 번째를 먹을 때 당연히 그 만족도가 처음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 그 두 번째는 더 먹고 난데 또 똑같은 음식을 세 번째 먹었다. 그럼 당연히 그 만족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가 억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본성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은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그 소비에서 오는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 점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인간의 심리인데 경제학자들이요, 요걸 봤더니, 요 심리, 요 인간의 심리,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인데, 요거 경제학에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경제학자들이 고심하다가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수요 곡선이라는 걸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이 곡선을 계속 배울 겁니다. 자, 세로축에 뭐가 오냐면요, 해당 제품의 물건의 가격이 옵니다. 물건의 가격이 와요. 그 다음 가로축에 뭐가 오냐, 그 제품의 수량이 옵니다. 수량. 그래서 지금부터 P는 적혀 있는 건 가격이고요, Q라고 적혀 있는 건 수량입니다. 수량. 요게 P가 price, 가격이고요, Q가 quantity, 말 그대로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하향하는 이 직선을 그으면 그 옆에 D라고 적혀 있는데 B가 뭐냐? 바로 수요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우리 수요가
demand예요. 그래서 앞쪽에 D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그 심리 있죠.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세 개 먹을 때 그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걸 요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만들어낸 게 딱 요거예요. 요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내가 첫 번째 샌드위치를 먹을 때 그때 만족의 크기를 경제학자들이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합니다. 샌드위치 첫 번째 하나 먹을 때 그때 만족의 크기는요. 바로 여기에서 수요 곡선과의 수직의 높이의 요 크기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요걸로.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샌드위치를 하나 먹을 때 그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는 이 높이, 이만큼의 크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핫도그 먹을 때 만족의 크기는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에서 이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의 높이를 딱 그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에서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의 높이를 그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 수직의 높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아까 전에 인간이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을 때, 세 개 먹을 때 그때 만족이 점점 줄어들었던 걸 요 수직의 높이로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요게 수요 곡선이 생긴 그 뭡니까?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경제가 참 재밌고 쉽죠. 하지만 경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먹을 때 이 높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당연히 만족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만큼 큰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만족의 크기가 크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얼만큼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요. 항상 숫자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걸. 왜? 우리는 그 숫자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경제하기 싫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숫자로 표현하면요, 요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 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집을. 물론 농담입니다.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예제로. 집을 샀어요. 집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랑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집을 샀어요. 드디어 제 집을 마련했는데, 저희 집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엄청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 선생님 지금 집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집의 크기는요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요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 자취방 학생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자기 원룸을 기준으로 저 선생님 집이 커? 그러면 한 30평대 아파트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집이 한 200~300평짜리 그런 데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 입장에서는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저 선생님 집이 커? 그러면 한 1000평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할 때 생각하는 게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좀 힘듭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집 샀거든요. 근데 그 집이 몇 평이냐? 딱 큰데요. 몇 평이냐? 30평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그 형태가 비슷하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30평대 아파트 집이 어느 정도로 생겼는지를 학습해온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집 대딱 커요. 30평?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방은 한 3개 되겠네. 화장실도 한 2개 정도 되고 조그만하게 베란다도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상상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어느 순간 제가 숫자로 딱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골머리를 썩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지만 결국에 숫자로 표현하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만족하는 요걸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한번 객관적으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저거를 객관적으로 숫자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딱 큽니다가 아니라 30평대로 대딱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무슨 숫자를 저기다 갖다 넣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딱 봤을 때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 돈. 그래서, 이 만족의 크기를 돈으로 표현하면 그것만큼 객관적인 게 없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샌드위치를 하나 먹을 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가 요 수직의 높이래요. 근데 이만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돈으로 표현합니다. 자, 얼마? 내가 샌드위치 하나 먹을 때 그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는요, 저는 돈으로 표현하면 10,000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두 번째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요, 만족의 크기가 얼마가 정도 되냐? 그때는 한 8,000원 정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크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핫도그를 먹을 때는요, 그때는요, 저는 한 6,000원 정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되네요. 잘 보세요. 첫 번째 핫도그를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는요, 세 번째 핫도그를 먹었을 때보다 만족의 크기가 얼마만큼 더 큽니까? 4,000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만족의 크기가 얼마치씩 내려가고 있죠? 2,000원.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을 때 그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가 요 수직의 높이에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샌드위치를 먹을 때 10,000원만큼 만족을 하면요. 자, 나는 첫 번째 샌드위치 먹을 때 10,000원만큼 만족하면 내가 돈을 낼 때 10,000원보다 더 많이 내고 싶을까요? 10,000원보다 적게 내고 싶을까요? 자, 적게, 많이. 저는 저런 분과 친구하고 싶어요. 저런 분과. 자, 내가 만족을 10,000원밖에 하는데 그것보다 돈을 더 내겠다? 그런 분은 자비로운 분이죠. 자비로운 분. 예. 저는 그런 분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친구. 예. 당연히 인간은요, 내가 만족을 10,000원만큼 했으면 그것보다 적게 내고 싶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익을 얻고 싶어 하잖아. 인간은 이기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핫도그를 먹었을 때 만족을 10,000원까지 했으면 난 이것보다 돈을 적게 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득이 되니까. 이것보다 많이 내겠다는 거, 그거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정말 마음씨, 심성이 착하신 분이죠. 저는 그런 분과 친구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예. 그런 분과 친구하세요. 아시겠죠? 예. 말 그대로 요 수직의 높이는요, 내가 요거 하나를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요거 하나를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인가 동시에 내가 요거 하나 먹을 때 돈을 낼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무조건 낮게 내고 싶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두 번째 핫도그를 먹을 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는 8,000원이라면 난 8,000원보다 작게 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 수직의 높이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네요. 하나를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인과 동시에 내가 요거 하나를 먹었을 때 낼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거기 밑에 적혀 있어요. 보시면 수요 곡선의 의미, 첫 번째 추가적 소비로 얻는 만족의 크기라고 적혀 있고요. 2번 똑같은 말로 지불 용의가 있는 뭡니까? 최대의 금액입니다. 최대의 금액.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둘, 세 개 먹을 때마다 만족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먹으려면요, 당연히 이 샌드위치를 누군가가 만들어줬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걸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드는 사람한테 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샌드위치 잘 드시고 계셔서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자, 이 샌드위치를 파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제가 옆에서 깐족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샌드위치 하나 만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저씨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첫 번째 하나 만들 때는 스트레스나 고통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래서 한 요 정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다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더 사러 샌드위치 집에 갔습니다. 아저씨한테 아저씨 또 왔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또 만드는 거예요. 여쭤봤어요. 아저씨 첫 번째 말고 이번에 두 번째 샌드위치 만들 때는 고통, 비용 혹은 스트레스 얼마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첫 번째보다는 좀 더 많이 받네. 이제 좀 더 힘들어.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만든 샌드위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잘 드셔서 제가 하나 더 사러 갔습니다.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해서 아저씨가 또 만들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이제는 이만큼 힘들대요. 반복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대요. 그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샌드위치 아저씨가 말했던 받는 스트레스나 힘든 크기 혹은 비용의 크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샌드위치를 만들어갈 때 그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이게 억지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 나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출근할 때 어때요? 그래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하니까 가서 오늘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9시에 앉죠. 9시에 앉아서 여러분들 9시부터 한 11시까지는 뭐 하세요? 그렇죠. 점심 뭐 먹을지만 생각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뭐 하죠? 아, 노곤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한 2시, 3시부터 이제 일을 하죠. 일을 때부터 일을 해서 한 5시쯤 되면 뭐 합니까? 이제 언제 퇴근하나 그 생각 하시죠. 맞습니까? 정말 스트레스 그게 다래요. 퇴근 직전 되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고통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건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요 괜찮은 요 인간의 습성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공급 곡선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첫 번째 샌드위치를 만들 때 그때 느끼는 고통, 비용 혹은 스트레스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바로 첫 번째에서 공급 곡선까지의 수직의 높이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들 때 고통의 크기는요. 역시나 두 번째에서 수직의 높이, 세 번째도 역시나 수직의 높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샌드위치를 하나, 둘, 세 개 만들수록 이 사람의 고통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만 하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숫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공급곡선의 숫자를 뭘로 쓸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수요곡선에서 뭘 썼어요? 그래요. 돈으로 썼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소통하기 편하게 역시 여기에도 돈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샌드위치 하나 생산할 때 그때 고통의 크기는요. 이걸 돈으로 표현하면 2,000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걸 돈으로 표현하면 한 4,000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때는 한 6,000원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네요.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고통의 크기가 얼마씩 커지고 있죠? 2,000원씩.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의 수직의 높이는요. 그 생산자가 해당 제품을 하나 생산할 때 받는 고통, 스트레스, 비용의 크기인과 동시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생산자가 하나를 생산할 때 받는 고통이나 비용이 2,000원 든대요. 그러면 생산자는요. 요 2,000원보다 많이 받고 싶을까요? 적게 받고 싶을까요? 그렇죠. 많이 받고 싶을까요? 자, 요것도 적게 받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면 자, 이런 분이세요. 그런 분과 친구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만들 때 비용이 2,000원 들어갔으면 그것보다 많이 받아야 이윤이 남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높이는요. 생산자가 하나를 생산할 때 받는 고통, 스트레스의 크기인과 동시에 뭡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최소. 여기는 최대한 받고 최대한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면 여기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아래쪽에 공급곡선의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1번. 추가적 생산으로 얻는 비용, 고통의 크기이고요. 똑같은 말로 지불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뭡니까? 금액입니다. 아까 전에는 최대, 여기는 최소. 그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였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지금 잘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신다면 내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해하셨으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두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수직의 높이의 의미를 다 알았으니까 요 두 개를 이제 합쳤을 때, 자, 수요와 공급을 합쳤을 때 그때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왜 여기 만나는 점, 왜 수많은 점 중에 하필 여기 만나는 점이 그 물건들의 균형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잘 볼게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아저씨가 첫 번째 샌드위치를 하나 생산할 때 그때 받는 고통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첫 번째에서 공급 곡선에 여기에 수직의 높이를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하나 생산할 때 이때 받는 고통, 비용의 크기가 얼마였냐? 아까 얼마였어요? 2,000원. 그래요.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샌드위치를 하나 생산했으면 이걸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요. 아까 우리가 먹었어요. 요거 하나를 생산한 걸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샌드위치를 하나 먹을 때 느끼는 만족의 크기가 아까 얼마였어요? 10,000원. 그렇죠. 우리 첫 번째 먹었을 때 그 만족의 크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얼마였냐? 10,000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런 발생이 돼요. 이게 발생해요. 잘 보세요. 지금 생산자는요, 첫 번째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 때는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비용도 얼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2,0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상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2,000원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 본전치기는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생산자가 우리 샌드위치 아저씨가 처음에 하나 생산했을 때 최소한 2,000원만 받아도 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었을 때 첫 번째 핫도그를 하나 먹으니까 만족이 얼마까지 올라가요? 10,000원. 우리는 최대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어요, 지금? 10,000원. 우와,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2,000원만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대요? 10,000원. 우와, 그래? 그러면 나 하나 더 생산할래? 요런 유인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핫도그를 먹는 우리는요 10,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었는데 생산자가 최소한 2,000원만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와, 싸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나 하나 더 먹을래? 이런 유인책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 바로 10,000원과 2,000원 사이는 이 8,000원이라는 크기가 서로 간의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와, 얘가 더 많이 주려고 하네? 하나 더 생산할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와, 되게 싸네? 하나 더 먹을래. 이런 유인책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요. 자,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두 번째 샌드위치를 이번에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두 번째 샌드위치를 생산하니까 이제는 아까보다 힘이 들어서 4,000원까지는 받아요. 최소 4,000원 이상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첫 번째 만족보다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샌드위치를 먹어보니까 그 만족도가 8,000원이 됐어요. 아까보다 생산자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소비자도 좀 더 적게 만족하지만 여전히 이 두 사람 사이에 4,000원이라는 금액이 갭이 발생하네요. 그쵸? 소비자도 아까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4,000원만큼 싸다라고 느끼고 생산자도 여전히 4,000원 더 준대.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지 라는 유인책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 더 생산하고 하나 더 먹을 이런 유인책이 발생했던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 왔네요. 세 번째에 오니까 생산자는 이제 많이 힘드니까 세 번째 생산할 때는요, 야, 난 이제 6,000원은 받아야 돼, 최소한.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소비자도 이제는 세 번째 먹으니까 이제 좀 질려. 나 이제 만족이 6,000원까지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산자는 최소한 6,000원을 받아야 되고 소비자는 최대한 6,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네요. 서로 간이 딱 접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더 이상 유인책이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점이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제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이해하셨다. 머리가 비상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 진짜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해하셨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12시간 수업 중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예. 이거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상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배우는 이 수요와 공급 원리랑요. 그 다음 나중에 배울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저 부분이 좀 어려워요. 저 두 개를 제외하고 사실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잘 이해 좀 해보죠. 아시겠죠? 자,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게 추상화를 들어가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걸 이제 추상화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저기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상화를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가 있죠. 샌드위치. 그럼 여러분들 아까 샌드위치 드실 때 우리 하나 먹을 때 만족이 이만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먹방 좋아하세요? 먹방? 요새 근데 먹방이 사실 옛날 같지 않아요. 좀 시들시들해요. 좀 요즘에는 좀 재미가 좀 덜하긴 한데 어쨌든 먹방 좋아하시죠? 먹방에 저는 가장 먹방 잘하는 친구는 누구라 생각하냐면 저는 그 김준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준현. 그 친구 대단하더군요. 그 친구는 먹는 것도 잘 먹지만 그 친구 손도 어때요? 맛있게 생겼어요, 그 친구는. 먹을 때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되게.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이렇게 먹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샌드위치가 있으면 그걸 한 입에 전체를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예, 여러분도 아까 샌드위치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한 입, 두 입, 세 입 이렇게 먹죠. 예, 한 입, 두 입, 세 입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샌드위치 전체를 한 개를 다 먹었다고 했을 때 만족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럼 한 입 먹었을 때, 한 입은 예를 들어서 0.1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1개 먹었을 때 만족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 대답하셨는데, 자, 똑같아요. 한 개 먹을 때 만족은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면 되는 것처럼 0.1개는요, 여기 0.1 부분에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요렇게 올리면 요게 바로 내가 한 입 먹었을 때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한 입.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내가 한 입 먹었을 때 요만큼 만족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두 입 먹었을 때는요 0.2개에서 요렇게 올리면 될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0.3개, 세 입은 0.3개에서 요렇게 올려요. 요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내가 한 개를 다 먹으면 여기에 딱 수직으로 올리면 되겠죠.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한 개까지 먹었을 때, 샌드위치를 하나 다 먹었을 때 전체 만족, 한 입 먹었을 때 만족, 두 입 먹었을 때 만족, 요 만족들을 다 더하면요 어떻게 되냐? 바로 0.1개, 0.2개, 0.3개, 0.4개, 0.5개에서 한 개까지 갔을 때 요 수직계 높이들을 다 더하면 내가 한 개 먹었을 때 전체 만족의 크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해 지금 되십니까? 자, 요거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론 하나 빼낼 거예요, 여기서.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 한 개까지 다 먹었을 때 요런 만족, 요 수직의 높이를 다 더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핫도그 먹었을 때 또 역시 한 입, 두 입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면 1.1개부터 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니까 1.1, 1.2, 1.3, 1.4 쭉 해서 두 개까지 먹으면 전체 만족의 크기는 요 수직의 높이를 다 더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다섯 입 이렇게 해서 세 개까지 딱 먹으면 바로 이 수직의 높이를 다 더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추상화를 해볼게요. 내가 샌드위치를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먹었을 때 내가 세 개까지 먹었을 때 전체 만족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바로 요 수직의 높이를 다 더하면 되는데 요걸 굉장히 잘게 쪼개볼게요. 한 입보다 더 조금 먹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0.01개. 그렇게 점점 줄이면 결국 내가 샌드위치를 세 개까지 먹었을 때 받는 전체 만족의 크기는요.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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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요 노란색의 사다리꼴 모양의 전체 면적의 크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세부적으로 0.1개, 0.2개, 0.3개 쭉 이렇게 하면 결국에 아주 촘촘하게 이 수직의 높이를 다 더하면 세 개까지 먹었을 때 이 수직의 높이는 바로 요 노란색 사다리꼴 면적의 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내가 핫도그를 샌드위치를 3개까지 먹었을 때의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요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요게 어려워요. 요게 추상화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못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혹시나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좀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따가 요거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오십시오.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절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이 파트는.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나오세요.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쨌든. 자, 그래서 3개까지 샌드위치 먹었을 때 전체 만족의 크기는 요 노란색 사다리꼴 면적의 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생산자. 요 지금 샌드위치를 만드는 아저씨도요. 하나 생산할 때 고통의 크기는 이만큼, 2개는 이만큼, 3개는 이만큼이었어요. 그럼 요것도 추상화해 볼게요. 만약에 요 아저씨가 샌드위치를 0.1개 만들 때 고통, 비용, 스트레스 크기는 어떻게 되냐? 0.1이라는 부분에서 수직의 높이를 찾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0.2개는 0.2, 0.3, 0.4, 0.5 쭉 가서 한 개 만들 때 고통의 크기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핫도그도 역시 0.1개, 0.2개, 0.3개, 0.4개 쭉 해서 2개. 그 다음 세 번째 샌드위치도 0.1, 0.2, 0.3 쭉 해서 3개. 요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 샌드위치 만든 아저씨가 총 3개까지 생산할 때 받았는 전체 고통, 스트레스, 비용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요 빨간색의 아래쪽 삼각형의 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 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꼭 나오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샌드위치를 3개까지 먹었을 때 받았던 만족의 전체 크기는 노란색 사다리꼴의 면적이고, 그 다음 샌드위치를 생산하는 아저씨 입장에서 3개까지 생산할 때 받았던 전체 고통, 비용의 크기는 아래쪽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론이 하나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요 두 수요와 공급이 만나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요. 샌드위치를 3개까지 먹었을 때 전체 만족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가 되겠죠.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사다리꼴 모양, 요 크기가 될 겁니다.
아까 방금 했던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샌드위치를 3개까지 먹었을 때 전체 만족을 요 사다리꼴 모양만큼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사 먹을 때 공짜로 사 먹는 게 아니죠.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냈냐? 균형 가격 6,000원을 한 개당 6,000원짜리를 3개 사 먹은 게 돼요. 그럼 우리 총 얼마를 낸 겁니까? 18,000원. 그래요. 근데 18,000원이라는 게 공교롭게 가만히 보면요. 보세요. 요 높이가 6,000원이죠. 그 다음 여기가 3개예요. 그럼 18,000원은 6,000원 곱하기 3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요. 결국에 요 지금 사각형 보이시나요? 요 사각형의 면적의 크기가 18,000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각형 면적의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 혹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3개까지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 전체 만족의 크기는 요 사다리꼴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요만큼 만족한 거에서 나는 얼마의 비용을 들였냐? 18,000원. 그게 어디냐? 바로 아래쪽에 사각형의 크기가 되네요. 결국 나는 이 사다리꼴 만족 전체 크기에서 요 18,000원이라는 사각형을 싹 빼면요. 남겨진 부분이 어디가 되죠? 그렇죠. 바로 내가 요 위쪽 삼각형만큼 남겨 먹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바로 소비자가 거래를 통해서 남겨 먹었다 그래서 요걸 소비자 잉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걸 지금 제가 뽑아내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소비자 잉여.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만족은 사다리꼴 모양만큼 했지만 여기에서 비용으로 18,000원을 싹 빼버리니까 요 위쪽만큼만 만족한 게 남으네요. 요거를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거 이해하시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소비자가 지금 18,000원이라는 금액을요, 요거를 지불했어요. 누구한테 지불했죠? 요거를? 그렇지, 생산자, 샌드위치 만드는 아저씨한테 지불했어요. 그러면 생산자, 지금 샌드위치 만드는 아저씨는 요 18,000원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요. 근데 요 18,000원이 전부 다 자기 거냐? 아니에요. 들어가는 원가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생산자가 전체 3개까지 만들 때 들어갔던 총 비용이 아까 어디였어요? 그래요, 여기 아래쪽에 삼각형 요 크기였잖아요. 맞죠? 생산자가 샌드위치를 하나, 둘, 3개 만들 때 들어간 전체 비용, 고통, 스트레스 크기가 바로 요 아래쪽 삼각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8,000원이라는 사각형에서 생산자가 요 아래쪽 삼각형만큼 비용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결국 생산자는 어디를 남겨 먹게 되냐? 그래요, 요 위쪽 요 삼각형만큼을 남겨 먹었네요. 왜? 18,000원이라는 금액에서 요만큼 고통, 비용으로 썼으니까 딱 남은 건 어디예요? 여기만 남게 되네요. 요걸 우리 뭐라 그래요? 생산자가 남겨 먹었다 그래서 요거를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그래요.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뽑아내고 싶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적 총잉여 혹은 다른 말로 사회적 잉여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총잉여 혹은 사회적 잉여라고도 해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지난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가 되는 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아주 쉬워요. 둘이 만나는 점입니다. 무조건 둘이 만나는 점. 이 균형점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가장 커지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총잉여가 가장 큰 점이 어디냐? 만나는 점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거 이해하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추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0분 쉬고 또 진행